두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문진수 교수님이신데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입니다.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3년 평양에 어깨동무 어린이병원 건립할 때 가서 자문을 해 주셨고, 이어서 2008년에는 그 어린이병원의 소아병동도 설립하는 데 또 가서 기여를 해서 실제 북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북한의 코비드-19 유행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박병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과총 그리고 의학한림원 과학기술한림원에서 중요한 또 시기에 중요한 공동 포럼을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북한의 코비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었고, 이것이 비단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조치, 방역 현황의 북한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그동안 백신에 관련해서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북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시작한 2000년대 초반, 2020년 초반에 중국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아웃브레이크가 생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때부터 방역이 시작되었고, 북한에서도 아주 강력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차단 그리고 국경 폐쇄 조치를 포함한 국가 비상 방역 체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3월 달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평양 종합병원이라는 새로운 대규모 대형 병원을 짓는 사업을 착공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국가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으로 북한에서도 코로나19 대규모 보건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계로 격상을 하였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2020년 8월에는 비상방역법을 공포를 하고 초특급 방역 단계로 격상하자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노동당 회의 중에서 방역 관련 언급을 총 10번 이상 했었고요. 2021년 1월에는 제8차 당대회에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를 하자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역 상황에 대해서 책임자를 직접 문책하고 경질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놨는데, 선진 방역 그리고 인민 방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북에서 말하는 선진 방역의 모델은 중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하고 있던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 아웃브레이크를 통제를 해왔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고, 또 일방적인 그런 통제나 격폐 조치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강력하게 하는 것들을 인민 방역이라는 컨셉으로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또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잘 아시다시피 5월 초에부터 중국에서 오미크론이 돌면서 그런 통제 위주의 방역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난 2월에 들어서는 예산도 증액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북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35만 명의 유혈자 또는 발열자가 있었고, 그중에서 16만 명이 완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5월에는 바야흐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혈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오미크론이 확진이 되었다고 방송에서 언급을 했고, 지난 4월만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북에서도 여러 번 대응을 하는 회의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공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중순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한 50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그중에 3분의 1이 61세의 고령층 그리고 10세 미만의 영유아가 8명 정도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들어서는 이제 발열자 수가 감소돼서 좀 피크는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공급이나 배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군 의료진을 직접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증가되는 양상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언뜻 비쳤습니다. 지난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의 평양의 정치국 회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또 참석자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관영 매체에 나온 자료들 38 노스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면은 5월 중순에 피크 하루에 그 60만 명 가까이 발생하던 그 숫자가 지금은 그 5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발열자, 이들이 말하는 유혈자가 한 450만 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누적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72명으로서 계산되는 치명률은 0.002%. 그래서 보통 국제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낮은 치명률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대규모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 의견, 그 감염병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도 동일하듯이 북한의 상황은 지금 북한에서 보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북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로우 데이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컨셉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컨셉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론입니다. 북에서도 최근에 WHO에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문의를 해왔고 특히 WHO에서 코로나19 진단 절차 그리고 실험실 지침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쉐어를 해서 정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처럼 비교적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도움을 직접 받았던 시절하고는 달리 최근에 북에서의 입장은 지난번 하노이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은 최대한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북한이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례들을 많이 남겨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말라리아 방역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그리고 에볼라나 메르스와 같은 국제적인 전염병 문제나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지역 감염병에 대해선 WHO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감염병 대응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최근에 2020년에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철저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의 노력은 있어 왔습니다. 앞서 김우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대규모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또 불러오기 때문에 국제사회 그리고 WHO나 그 유엔에서는 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코로나19 국제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가비 세계 백신 연합과 WHO에서의 노력들을 보여왔고요. 2000년 3월과 11월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북에서도 수용 의사가 있음을 대화를 통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국제 지원이 마찬가지 원칙이 있듯이 그 지원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와 분배 상황에 대한 그 체크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중국 시노백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그런 지원 의사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 의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나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진단에 관한 부분, 그다음 백신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예방과 치료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진단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는 것 정도만 가능합니다. 돈을 보내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품이 어떤 것이 가능한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2000년 그 팬데믹 상황 이후에서는 미국 핵심적인 데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인데 여기서 그 진단 장비들은 제재 면제 승인 품목으로 인정을 해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연맹 등에서 진단 키트가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배의 투명성이나 활용의 투명성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북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도 관건인데 2011년에 8개 도의 백신 저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리동, 보건소의 냉동 박스 등은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저온 백신, 저온 유통 백신은 공급이 제때 적절하게 되면 북에서도 대규모 접종이 한 달 이내 또는 2달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훈련된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mRNA 백신과 같은 초저온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그러한 백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처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가 있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mRNA 백신이 공급이 되고자 한다면은 더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북에서 대규모로 이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방 및 치료 여러 가지 물자들에 대한 공급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측에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상태이고 국제사회의 도움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북 정보통신이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은 일부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대북 직접 지원에 대한 한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대한 법률안 같은 것들이 계속 상정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부결이 되고 임기 만료되고 해서 넘어가지 못한 점이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대북 보건 한반도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이 개정될 발의가 되고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새롭게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 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백신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이 필요한데 다행히 2018년에 9월에 평양 공동선언 내용문을 보시면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하고 특히 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 조치를 필요한 여러 가지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미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기반은 법적인 기반이나 정치 또는 행정 당국에서의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군사적인 문제들이 장애가 되고 있어서 진행이 못 되고 있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 방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다자 협력을 통한 지원입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수용성이 북에서 비교적 높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활용한 접근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코백스 퍼실리티나 또는 가비 또는 유니세프나 UN 그리고 적집자사를 통한 접근 등이 효율적일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교류나 삼각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 양자 협력,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양자 협력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규모 우리나라가 직접 하게 되면 대규모 패키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이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는 이러한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2002년에서 2009년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민간단체 중심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부활시켜서 북측이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직접 지원을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그 전염병 관련된 부분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주도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에서의 그 현실을 반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북이 현재 팬데믹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북에서의 그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때는 단기간에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그 남한에서 PCR로 모든 사망자들을 많이 검사를 하고 또 의심자들을 전부 PCR로 확진을 하는 그런 세팅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북에서 이미 대규모 중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예측은 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은 북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방역이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의 성공은 북에서의 입장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대규모 확산이 어느 정도 사망자나 중환자를 감내하면서 통제가 가능하다면 폐쇄적인 방역을 계속 유지하고 사회주의적인 방역의 치적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과 같은 그 남한에 대한 어떤 그의 개방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코로나19가 정체 상태고 계속 환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장기간 길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때 그럴 때에는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5월 달에 들어선 과거에 북한에서는 백신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그 지원 의사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달부터는 백신이 중환자 발생을 막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그 효과가 인정이 된다는 것을 중앙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그러한 태도들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상당히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가 확산이 진행되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체제 불안이 증가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말 북에서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그런 변이가 생기고 그러한 변이가 생김으로써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남북 양자 협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대규모 물적, 인적 지원이나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예상을 해야 될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예상하듯이 코로나19가 쉽게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정체 상태에서 어려움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고 백신이나 물자에 대한 점진적인 지원이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교류가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그런 변이가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 내부의 사정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주의 깊게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북한에서의 코비드-19의 유행 양상과 향후 우리가 북한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